스터디 7주차죠. 예, 7주차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학우분들께서 좀 늦은 시험이 있으셨다고 하셔서 전부 동영상 녹화로 대체를 하고요. 연결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랜섬웨어의 표현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인크리പ്션 스킨, 그러니까 암호화를 할 때 어떠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nemt라는 랜섬웨어는 AES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private key, 그러니까 이 AES를 동작하는 키를 이제 RSA로 다시 또 암호화해서 키를 암호화해서 그 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했고, 그래서 이거를 C2 그러니까 커맨드 앤 컨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해커의 공격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 서버에 이렇게 그 키를 보내서 랜섬웨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값을 지불하게끔, 그래서 미리 키를 갖고 있도록 했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현형으로 한 이유는 이제 암호화는 매우 중요한 그 랜섬웨어에서 매우 중요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 이 different encryption 알고리즘을 표현형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인식표, 랜섬웨어에 대한 인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rocess killed before encryption, 그러니까 암호화를 진행하기 전에, 파일 암호화를 진행하기 전에 프로세스, 그 이 악성 코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게끔 미리 이렇게 키를 프로세스 키를 미리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크라이시스인데, 이거는 안티바이러스를 언인스톨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어떠한 화면, 이렇게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공격하는 환경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SQL 서버 같은 거, 그러니까 암호화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진행되고 있었던 프로세스들을 다 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떠한 개인 PC든 기업 PC든 이렇게 가용성을 조금 침해하고, 이렇게 원래 쓰려던 대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역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타입스 인크립티드, 랜섬웨어 감염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이게 파일 확장자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파일 확장자를 특정 파일의 확장자만, 아니 그 예를 들어 사진 파일, 뭐 JPG, PNG, 그리고 문서 파일들, 닥스, 닥,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글, HWP,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PP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서 한 거, 뭐 사진, 동영상, 주요 공격 파일 대상들을 이렇게 다 고를 수 있다. 예, 그렇게 써져 있죠. 예, greatly in how much of file system they encrypt. 파일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게 차이가 커진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팅 based on information gathered from victim. 피해자로부터 모은 정보로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를 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어떠한 코드는 그냥 확인 안 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종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게 해놓고서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파일인 척 악성 코드를 침투를 시키면 그 즉시 이제 그 우회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랜섬웨어의 어떠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C++이나 자바, 뭐 파이썬, 보통 파이썬들로 그 익스플로이트 코드라고 그러죠. 어떠한 해킹 공격의 대부분을 파이썬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해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체인지, 여기 보시면 to enable process finish main command on the system. 그러니까 어쨌든 랜섬웨어라는 것도 어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라 그럴까요? 그 어쨌든 메모리 상에 올라왔다가 다시 없어지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디지털 포렌식으로 랜섬웨어에 걸린 PC를 복구하려는 과정을 보시면 대부분 메모리 상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런 그 키 값들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지스트리가 어떻게 변경이 돼가는지,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 동작이 됐는지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하가 많으면 레지스트리도 많이 쓸 것이고, 반대로 부하가 없거나 아니면은 부하가 없는 척 이렇게 미리 키를 해버리면 그건 역시 레지스트리에 대한 변경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볼 것 같은데요. 시스템 인펙트. 당연히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파일들을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것에 대한 키를 이제 일종의 뭐 팔아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인지를 잡아서 몸값으로 쓰는 그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을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OS마다 이 사용하는 그런 기반들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 기반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동작이라든지가 약간씩은 다를 텐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윈도우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눅스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맥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모바일 쪽 보시면 안드로이드, iOS, 뭐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윈도우도 윈도우 폰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공격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특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나머지 그 한 5가지 6가지 정도 특징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차 이어서 웹 해킹에 대해서 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해킹이란 내용을 다루기 앞서 우선 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웹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현된 서비스 중 HTTP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웹서버, 정보를 받는 이용자를 웹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 정보의 흐름이 마치 거미줄과 비슷해서 웹이라 부릅니다. HTTP는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그 HTTP가 맞습니다. 초기의 웹 서비스는 지정된 문서의 내용을 출력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웹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금융, 쇼핑, 협업, 그리고 예술 분야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주는 복잡한 서비스로 진화했습니다. 우선 이따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것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웹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러한 웹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많은 부분에서 바꿔나갔으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상호작용, 예를 들자면 금융 분야도 요즘에는 인터넷 웹뱅킹을 하는 등 많은 상호작용들이 현재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웹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웹사이트의 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글자로 정보를 제공한 것에 그쳤지만 지금은 아예 상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 사진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더 복잡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웹을 사용한 곳들이 많아지고 금융 같은 분야에까지 그 웹을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웹을 통한 정보의 교환 과정에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은 웹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도 그 특정한 사이트에 입력하려면 이 사이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림을 띄워주는 것 같은 것도 이런 웹 보안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는 부분을 프론트엔드, 요청을 처리한 부분을 백엔드라 부릅니다. 프론트엔드는 이용자에게 직접 보여준 부분으로 웹 리소스라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페이지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웹 리소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에 담기는 글, 글자의 색깔과 모양, 배경 색상, 이미지의 크기나 투명도 등이 관련된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엔비디아 키노트 이 글자의 사이즈, 그리고 이 녹색깔, 그리고 이 글자의 폰트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크기로 쓰여진 See how accelerated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전부 관련된 언어로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설정해놓고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게 적혀있는 게 백엔드에서 처리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보는 이렇게 사진과 글자 같은 것은 프론트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리소스란 웹에 갖춰진 정보 자산을 의미합니다. 모든 웹 리소스는 고유의 URI를 가지면서 이를 통해서 식별됩니다. 웹의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웹 리소스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HTML, 이 문서의 내용을 담당하고 CSS, 생김새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크기라던가 사진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형태 같은 거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작을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뭐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외로는 뭐 문서나 이미지나 폰트 등이 있습니다. 웹의 작동 방식을 요약하자면은 사용자가 웹에게 그 주소를 입력하면은 웹이 다시 서버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 서버가 다시 브라우저한테 정보를 주면 그 브라우저가 시각화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것입니다.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대 오면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해야 할 만큼 프로그램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간단한 글자나 보여주면 됐지만 요즘에는 쇼핑도 웹으로 하고 금융도 웹으로 다루고 그 외에 교육이라던가 그런 분야에 또 웹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해지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대 소프트웨어들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손쉽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로는 파이어폭스, 크롬,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웹은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 구현되어 있으면서 정해진 프로토콜 기반으로 통신합니다. 개발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그러한 규칙을 이해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자면 하나하나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런 거는 일반적인 사용자에게 요구하기엔 너무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등장한 웹 브라우저는 서버와 HTTP 통신을 대신해주고 수선한 리소스를 시각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용자가 먼저 웹 브라우저에게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소를 DNS에게 요청을 해서 그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맞는 서버한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다시 이 정보를 브라우저에게 주고 이 브라우저는 이 받은 정보를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RL은 그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로 웹에 있는 리소스의 위치를 표현하는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HTTP, 뭐 example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UR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특정 웹소스에 접근할 때는 URL을 이용하여 이를 서버에게 요청합니다. URL은 스캠의 authority, 이 authority는 뭐 user info, host port, 그리고 path, query, fragment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스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HTTP 하고 슬래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웹 브라우저가 어떤 통신 규약을 사용할지 지정합니다. 요즘에는 HTTPS를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HTTP에 비해 더 보안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호스트, 슬래시 다음에 오는 위치로 웹 브라우저가 어디에 연결할지 결정하는 호스트 주소입니다. 도메인이나 IP 애드레스가 호스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사이트로 가야 될지. 그리고 path, 이것도 슬래시 뒤에 오는 건데요. 웹 브라우저가 연결하는 리소스에 대한 경로를 얘기하고, query, 웹 브라우저 서버에게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fragment, 웹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메인 리소스 내에서 서브 리소스를 식별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L의 구성 요소 중 호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브라우저가 사용할 그 웹 서버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이때 호스트는 도메인 네임, IP 애드레스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IP 애드레스는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이 이루어질 때 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주소예요. 하지만 IP 애드레스는 불규칙한 숫자로 이루어져서 사람이 외우기 몹시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메인의 이름을 특성을 담은 이름을 정의해서 IP 대신 사용합니다. 여기 비유가 있는데요. 우선 사용자가 그 치킨집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 114에게 그 치킨집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DNS에서는 치킨집 전화번호가 123 뭐뭐라는 걸 알려주고 그 123 뭐뭐에다가 접속을 시켜주면 그 치킨집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치킨집의 주소가 막 A123이었다면은 저는 A123을 외우기 어렵지만 대충 DNS한테 치킨집 주소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 치킨집 주소라는 말을 듣고 A123을 그 이용자에게 연결시켜준 게 DNS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 렌더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렌더링은 서버로부터 받은 리소스를 시각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최종적으로 서버한테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다시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웹 렌더링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웹 렌더링은 웹 렌더링 엔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브라우저별로 서로 다른 엔진을 사용합니다. 뭐 사파리는 웹킷, 크롬 블링크, 파이어폭스는 게코 같은 걸 사용하지만 각각의 엔진에 따라서 뭐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HTML을 파싱하고 시각화해서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같습니다. 우선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이루는 명령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그 사용자가 보기 쉽게 시각화해서 나온 것이 이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물을 이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웹 렌더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해킹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2학번 박승현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어셈블리 명령어를 공부해 볼 건데, 이제 전주에 배웠던 어셈블리 명령어들은 산술연산, 롤연산, 비교, 분기 네 가지 종류의 명령어를 배웠는데 이것들을 저번 주에 배웠고, 이번 주에 배울 어셈블리는 스택과 프로시저와 시스템 콜, 각각 푸시, 팝, 그리고 프로시저에는 콜, 리브, 렛, 그리고 시스템 콜에는 시스콜이라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는데 이를 다 하나씩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스택에는 푸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푸시 A 하면은 A를 스택 최상단에 쌓는다 이런 명령어입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RSP라고 스택 포인터가 여기 스택 최상단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푸시 31337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31337을 스택 최상단에다가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스택 최상단은 이제 스택은 아래로 자란다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낮은 주소에다가 이 31337을 저장하고 이제 스택 포인터를 여기다가 또 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이제 푸시 명령어가 하게 됩니다. 스택에는 또 팝 명령어가 있는데 팝 A라 하면 스택 최상단에 있는 값을 A에 대입한다 라는 것인데요. 아래 또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코드에 팝 RAX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RSP 여기 최상단 스택에 있는 31337 이 값을 RAX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팝이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스택을 최상단을 떼다가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스택에는 이제 최상단 스택이 이제 없어져 있고 여기 RAX에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프로시저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조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언어의 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코드 크기가 줄어들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에는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제 호출하는 행위, 프로시저를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반환, 프로시저에서 이제 원래의 흐름대로 돌아오는 것을 반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시저는 실행을 마치게 되면은 원래 실행 중이던 그 흐름대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콜 명령어가 나오게 되면 호출하는 명령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실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를 스택에 저장하게 돼요. 그 스택에 저장하고 프로시저 그 코드로 RIP 명령어 포인터 레지스터를 이동시키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시저의 명령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콜 명령어는 콜 A라고 하면 A에 위치한 프로시저를 호출한다. 이 예제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콜 401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401000이라는 주소에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한다는 건데 이 밑에 13번째 줄이 있죠. 여기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400000 이 콜 명령어가 있는 명령어 다음에 있는 명령어의 그 주소를 스택의 최상단에 쌓아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401000으로 명령어 포인터가 이동하게 돼서 이제 여기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명령어 주소가 여기 스택 최상단에 쌓여 있고 RIP가 여기 push RBP라는 그 프로시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 명령어인데 이 리브 명령어는 스택 프레임을 정리하는 명령어예요. 스택 프레임이란 무엇이냐? 제가 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서로 다른 함수들이 만약에 그 호출이 될 때 막 같은 메모리를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메모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 함수별로 사용하는 스택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게 스택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택 프레임의 정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이제 코드만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RBP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게 스택의 최하단을 표현하는 레지스터인데 여기서 리브 명령어를 씀으로써 이 RSP 레지스터는 RBP 레지스터의 위치로 오게 되고 RBP 레지스터는 그 원래 스택 최하단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ret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게 무슨 명령어냐면은 콜 그 명령어를 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스택에 쌓아뒀잖아요. 그 위치로 다시 RIP를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위치로부터 이제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ret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될 때 여기 보시면은 스택 최상단에 보시는 그 원래 돌아가야 하는 그 명령어의 주소가 보이실 텐데 여기로 RIP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부터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의 명령어부터 실행이 다시 되게 되는 거죠. 이 스택 프레임의 할당과 해제에 대해서 더 이제 드림핵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메인 함수에 call 펑션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실행이 됐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이때 이 다음 명령어가 400005잖아요. 이게 이제 스택에 푸시 됩니다. 최상단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최상단에 푸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펑션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이제 푸시 rbp 이 스택 최하단을 표시하는 이 레지스터를 여기 스택에 또 그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mov rbp 그리고 rs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스택 프레임을 이 펑션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 최하단에 있는 rbp를 rsp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rsp랑 rbp랑 똑같아졌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스택 프레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rsp를 이제 특정 수만큼 빼게 돼요. 스택이 아래로 자라기 때문에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이렇게 빼주면은 스택 프레임 공간에 좀 확보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지역 변수들을 할당하고 뭐 여러 연산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가 종료가 될 때 이제 리브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rbp 스택에 저장해뒀던 rbp 주소값을 불러와서 이제 현재 rsp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rsp가 이제 다시 rbp 위치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rbp는 또 여기서 팝 명령어가 돼가지고 이 주소로 rbp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돼서 이제 원래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ret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원래 그 실행 흐름대로 여기 스택 최상단에 보이는 400005 이 주소로 이제 명령어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이제 콜 명령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시스템 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배경 지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운영체제는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접근하고 제어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킹으로부터 그 막강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모드로 나눠놨어요. 커널 모드와 위조 모드. 커널 모드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이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부여하는 권한인데 해커가 만약에 이 커널 모드까지 진입하게 됐다면 이제 시스템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돼서 이제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을 해야겠죠. 유저 모드란 무엇이냐면은
운영체제가 이제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이고, 우리가 흔히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유저 모드, 모든 게 유저 모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유저 모드가 만약에 해킹돼도 해커는 이 유저 모드의 권한만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커널 모드의 그 막강한 권한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콜은 정확히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유저 모드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커널 모드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게 어떤 동작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우리가 유저 모드에서 뭐 여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들 대부분은 이제 파일 시스템 접근이라든지 등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저 모드의 권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커널 모드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시스템 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64비트 아키텍처에는 그 시스템 콜을 위해서 시스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시스콜이라는 명령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일단 그 인자들을 받게 되는데, 일단 RAX를 읽어드려서 무슨 요청인지 일단 판단을 하고, 그 인자 순서에 보시다시피 RDI, RSI, RDX, RCX, R8, R9 스택 순으로 인자를 불러와서 그, 그 요청을 처리하는 건데, 일단 이 예지를 보시면은 이제 RAX가 1, RDI가 1, RSI가 401, 0000, 000, RDX는 B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고, 이 코드에 시스콜이 그 명령어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RAX를 먼저 불러들어서 이게 1이잖아요. 1은 그 write 써달라는 요청이고, 이제 RDI는 이제 std out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화면을 의미하는 그런 값이고, 이제 RSI가 401000인데, 이게 이제 401000에 저장되어 있는 그,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하라는 얘기겠죠? 이 예제를 보시면은 메모리에 401000에 이제 hello wo 그리고 rld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rdx가 b잖아요. b는 16진수로 11인데 이 hello world가 공백 포함해서 딱 11글자죠. 그래서 딱 이 11글자를 출력하는 이 시스템 콜 요청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콜이 정상적으로 요청이 실행이 되면은 이 오른쪽 결과처럼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본 명령어들을 모아봤는데, 이제 스택에서는 push, pop 명령어가 있었고, 프로시저에는 call, leave, ret라는 세 가지 명령어가 있었고, 이제 시스템 콜을 위해서 syscall이라는 명령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버거인 GDB 그리고 PWN 툴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우분투에 설치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OTP의 구현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는 OTP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암호를 뜻합니다. OTP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며 사용자 인증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은행에서 쓰이고 있는 OTP 토큰의 그림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OTP의 핵심 원리인 동기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OTP 토큰은 은행과 동일한 시간 내에서 암호화된 인증번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인증번호는 매번 달라야 한다는 것이 OTP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 동기화 방식은 OTP 토큰에서
OTP 토큰에서 시간이라는 키값을 통해서 OTP 값을 생성하게 되고 OTP 값을 입력하게 되면 서버에서 사용자 OTP 토큰이 갖고 있는 고유 키값과 시간 키값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OTP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OTP를 비교하여 두 OTP가 같게 된다면 인증이 통과되고 두 OTP가 다르다면 인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면 OTP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력값으로 시각을 사용합니다. 이미 입력값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용하기 간편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해야 하는 횟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유 키값으로 시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서버로부터 키값으로 입력될 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하는 횟수가 비교적 적고 여타 OTP 생성 방식에 비해 피싱에 안전합니다. 모바일 기기도 클라이언트로 사용되기 적합하므로 비용적 절감이 됩니다. 서버와 시간 동기화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증이 실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동기화 방식은 1, 2분 정도의 OTP 생성 간격을 두게 됩니다. OTP의 토큰은 따라서 OTP 생성 함수와 고유 키값으로 쓰일 시각을 알 수 있도록 내장 시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Time Based One Time Password TOTP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할 OTP는 TOTP이고 사용할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OTP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로 PyOTP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습 환경은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설치입니다. PyOTP 문서 PyOTP 가이드는 위 링크와 같습니다. 먼저 PyOTP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느낌표 pip install PyOTP를 합니다. 아래와 같이 PyOTP가 설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하기입니다.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import PyOTP import dateTime을 통해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하고 확인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 PyOTP와 날짜와 시간을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인 dateTime을 임포트합니다. OTP 토큰이 갖게 되는 고유 키값을 OTP 토큰마다 갖게 되는 고유 키값을 부여합니다. OTP 키를 사용하며 베이스 32 방식으로 고유 키값을 부여합니다. 아래와 같이 hello abc를 반복하여 고유 키값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OTP 토큰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OTP 생성하기입니다. TOTP를 생성하기 위해서 PyOTP에서 TOTP 그리고 저희가 아까 주어준 키를 넣어서 TOTP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시간을 얻기 위해서 dateTime 모듈 안에 있는 dateTime을 불러와서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now 메서드를 사용하여 현재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제 print 함수를 통해 현재 시간을 찍게 된다면 현재 시간이 나올 거고 print 함수를 통해 TOTP에 현재 시간을 입력하였을 때 나오는 원타임 패스워드가 나오게 될 것이고 TOTP에 now를 하게 되면 나오는 OTP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30초 뒤에 생성될 OTP도 저희가 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TOTP를 생성하게 된다면 2022년 5월 11일 2시 27분 55초 기준으로 저희가 고유 키값을 부여하고 또한 시각을 키값으로 사용하였을 때 생성한 TOTP의 OTP 번호를 알게 된다면 297848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30초 뒤에 생성될 다음 OTP는 93838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초 지난 후 다시 OTP를 생성하게 된다면 938385가 나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초 뒤인 28분 20초쯤에 OTP를 찍게 된다면 938385로 저희가 기대했던 OTP 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스터디에서는 OTP를 이용한 인증 방식까지 구현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을 활용하여 OTP가 인증하는 방식을 구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